안녕하세요.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요겁니다. 자금 조달 계획서. 실제랑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. 그럴 수 있죠. 예,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발생되거든요. 어떤 사례냐면, 그러니까 제가 9억짜리 집을 사요. 그런데 기존의 집을 7억에 팔려고 했어요. 그리고 2억만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요. 주택담보대출을. 근데 7억에 안 팔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억 8천에 팔았어요. 그 바람에 대출이 2억 2천을 더 땡겨와야 되는 거죠. 이런 경우에 손님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. 이거 주택 그때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이거 틀린데 어떻게 해요?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괜찮습니다. 네. 그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그래서 그거 괜찮고요. 자금 조달 계획이 왜 필요한지,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아시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시거든요. 뭘 제일 주의해야 되는지 그 주제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, 왜 이걸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마련해 봤습니다. 자, 똑같이 저희 이제 제 블로그인데요.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. 자, 인사말 치우고요. 예, 사실 이 자금 조달 계획이 언제 이제 시작됐었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에 판교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해가지고 분양을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. 판교 그때 대단지로 분양했거든요. 굉장히 크게 한동안 판교를 분양을 못 이제 개발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판교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. 그랬는데 분당이 그 당시 84제곱미터 기준 분당이 그 당시에 7억 정도 했었거든요. 근데 판교가 그것도 분당은 거의 20년 넘어가는 그 상시인데 판교가 새 아파트가 4억이 안 됩니다. 이거 로또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전국에. 그리고 판교를 처음으로 인터넷 청약이란 게 그때 처음 시작이 됐어요.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긴 했는데, 네, 그 얘기했었죠. 네. 인터넷 청약이 처음 도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 어르신들, 인터넷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거 청약 어떻게 하느냐를 갖고 이거 청약 도우미 센터가 막 이게 만들어질 정도로 핫 이슈가 됐었어요.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을 잘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. 그 당시 이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었어요. 1순위, 2순위, 3순위, 4순위, 5순위, 6순위. 그러니까 자격들이 좀 이렇게 있었죠. 그 좋은 1순위는 제일 좋은 자격. 뭐 지금으로 하면 청약 가점 제일 높은 사람 말하는 거고 끝으로 가면 이제 점점 이게 희박해져요. 가능성이. 1순위 뽑히고 나면 1순위에서 떨어진 사람이 2순위에서 같이 또 가게 되고 2순위, 1, 2순위 떨어진 사람이 3순위에서 같이 가 이런 시스템이었어요.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데 가끔 왜 내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2순위인 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. 그 모르잖아요. 그 당시 되게 새로운 걸로 이제 순위가 막 나왔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. 더더구나 어르신들은 1순위인 줄 알고 있었어도 하다가 보면 2순위로 갈 수도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부적격 당첨이라고 그때 치부를 했었는데 그 부적격 당첨이 됐을 경우 당연히 당첨은 무효고 그래도 당첨이 된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거 재청약 못하는 그 페널티를 그대로 물리게 됐었어요. 한번 볼게요. 여기 제가 써놓긴 했는데 당첨 자체는 무효되고 당첨됐기 때문에 이 페널티도 그대로 받는 좀 무서운 청약 제도가 그때 도입이 됐었어요. 그래서 어르신들 청약 도와주는 센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고 자 그래서 그때 판교에서 확률이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런 확률이 가끔 나와요. 근데 그때 판교에서 기존에 있지도 않던 2073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너도 나도 판교 다 했어요. 수도권의 사람 치고 뭐 판교 이거 청약 안 넣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사를 가보니까 다들 알아요. 다들 판교 하나씩 다 넣었어요. 물론 될 거라고 생각은 다 안 했죠. 자, 판교를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대형 평수가 그 다음에 생겼어요. 84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먼저 했었고 그 이후에 추후 이제 나중 분양이 대형 평수 분양을 했는데 그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게 처음 시도가 됩니다. 자금 조달 계획서를 그때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. 판교 그 1차 때 그러니까 84제곱미터를 할 때 너도 나도 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
그 세대주만 넣는 게 아니라 아들, 손자, 며느리까지 다 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당첨이 되든지 당첨은 되는데 돈이 정말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. 그리고 이게 그 84제곱미터 이하는 5년 동안 전매 금지였고요. 그리고 84 이상 대규모는 10년 전매 금지였어요. 그러니까 중간에 명의 변경도 못 해요. 그러면 부모가 사실 자식이 됐어요. 자녀가 당첨이 된 거예요. 근데 부모가 보통 돈을 주잖아요. 대부분 그렇잖아요. 아닌가요? 예.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여력이 없잖아요. 사회생활 좀 한 3, 40대쯤 됐을 때는 자기가 뭐 모아둔 거니 뭐니 대출이니 막 이럴 수 있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경우는 못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증여로 잡아내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서라는 거는 사실 증여를 잡아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. 그 제도였어요. 그리고 그 당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입증 서류까지 내도록 한 거예요. 왜냐면 써놓고 틀려졌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으니까. 예,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사실 증여를 잡기 위한 법입니다. 여기 쭉 보시면 네, 여기 다 그 얘기예요. 온 가족 명의로 다 넣었다는 거. 그래서 결국은 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제도였어요. 자, 어차피 뭐 전매 금지라서 명의 변경도 못 한다는 내용이었고요.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부활한 거죠, 이번에. 뭐 노무현 정 아시잖아요. 노무현 정권하고 문 정권의 그 관계는. 예. 그래서 요 목적과 이유가 바로 예, 증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7억에 팔고 9억짜리를 2억 대출 받아서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7억에 안 팔려서 6억 팔자에 전혀 문제 없어요. 바뀔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계획이잖아요.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금액이 차마 안 맞거나 그러면.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녀가 그거를 사기로 했는데 자녀 이름으로 사기했는데 부모가 이제 돈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증여라는 게 문제가 걸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 그리고 그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예요.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줄 수 있는 거예요. 상관은 없어요. 뭐 2년에 1,000만 원씩 줘도 되고 500만 원씩 매년 줘도 어쨌든 10년 동안 되잖아요. 그래서 10년 동안에는 어쨌든 그 5천만 원 이상 안 주는 걸로. 그게 비과세까지 거기까지가 비과세인 거예요. 넘어가면 증여세가 발생되죠.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도록 미리미리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그거 아닌 경우에는 차용 증서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은 아시는 중개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이 제도는 증여를 잡기 위한 제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. 그렇게 막 뭐 조금 틀려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제도 자금 조달 계획 실제 틀려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. 왜 한다는 거 했죠? 증여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. 자, 오늘 여기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내용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. 요 내용 혹시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